안녕하세요. 13번부터 나가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11번까지 했었고요. 13번 소송에 관한 설명. 1번 국제 출원을 한 출원인이 이거 100%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만 (100%는) 아니어도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PCT 쟁점이 출원 파트 1, 그 다음에 국제 단계에서의 심사와 공개 파트 2, 진입 파트 3, 특례 파트 4. 파트 1, 2 문제 낼 때 통상 국제 출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뭐 100%는 아닙니다만. 파트 3, 4 할 때에는 국제 특허 출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단어만으로 어떤 쟁점이겠구나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국제 출원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1, 2 얘기였어요. 1, 2. 명문서에서의 명백한 잘못이 있어 특허협력조약 규칙, 이거 PCT 규칙이라고 하는데 91조, 이거 몇 조인지 뭐 필요 없습니다. 특허청장에게, 이거 누구누구에게가 수신처인데 지금 이 상황은 저도 많이 하는데요, 실무에서. 파트 1도 한국에다 한 거고, 한국특허청. 파트 2도 한국에다 한 겁니다. 그래서 파트 1의 이 수리관청이 한국인 거고, 파트 2의 국제조사 기관이 한국이었던 경우예요. 그러면 이 해당 기관에게 명백히 잘못된 기재의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처분해 주시는 특허청장님, 뭐 여기에 뭐 심사관님, 뭐 특허 심판원장님 나오면 그냥 틀린 점 찾아주시면 돼요. 특허청장님 누구누구에게 수신처 특허청장에게 맞고요. 이에 정정 신청을 했으나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네요. 내 사건이 파트 1 단계에 있으면 수리관청에게 명백히 잘못된 기재의 정정 신청할 수 있고요. 내 사건이 국제종교자 단계에 있었으면 국제조사기관에 명백히 잘못된 기재의 정정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무에서 도면이 좀 흐릿할 때 명료한 도면을 내는 거 많이 했다 했었죠. 특허청장이 거부 사실을 통지한 경우, 이건 누구누구 은는이가 하면 처분해 주체인데 한국에서 한 거기 때문에 특허청장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도 맞고요. 거부 통제 위법이 있다면 이걸로 게임 끝나야 돼. 무슨 면 전제 조건 나왔는데요. 판례 강의에서 우리 배웠었습니다. 이거는 한국 법원에다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와이포, 뭐 세계적인 기구에 불복할 수 있는 곳이 있냐? 아니에요. 이건 아예 불복 수단이 없습니다. 이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한국의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항고 소송이라고 합니다. 용어만 좀 알아두세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해서 항고소송 제기했을 때 각하 판결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담당할 업무가 아니다. 2번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권리범행 사건 등의 확정 심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거 이제 나올 때 됐습니다. 오랫동안 안 나왔습니다. 권리범위 항의 심판에서 어떤 본안 신결이 확정되었을 때 각 관련된 침해 소송에서는 침해 소송이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구속력이 미치질 않습니다. 뭐 일사부재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는 심판끼리만 미치는 거예요. 단지 전문가의 감정 의견 정도로 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유력한 증거자료라고 얘기해요.
제가 증거조사 방법에 증인 감정 검증이 있다고 했었죠. 그거의 하나인 감정 정조로 봅니다. 감정. 그래서 전문가이신 심판관님이 이렇게 판단을 했어도 판사는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아무래도 심판이 전문가다 보니까 많이 참고를 해서 합니다. 그 얘기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력한 증거자료, 이 유력한 증거자료는 용어 알아두시면 되고, 당연히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권리범위 심판 사건 등의 확정 신결에서 이 사실판들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이게 구속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3번) 특허권에 대한 침해 대상 제품 등과 권리범위 심판에서는 확인 대상 발명이라고 하고, 침해 소송에서는 침해 대상 제품, 침해 제품, 대상 제품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에 대해서 적적 권리범위 심판을 구하는 심판이 특허 심판원 개수 중에 있더라도 이건 무슨 침해 소송하고 권학하고 같이 있다는 소리네요. 여기까지는 전제 조건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면 좀 더 읽어봐야겠습니다.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침해 소송을 중지할 것인지 여부는 이제 됐다.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심판원이 더 전문가십니다. 전문가셔서 여기에 판단을 참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좋은데 이 권리범위 심판하고 침해 소송 같이 있을 때 꼭 심판원의 심결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침해 소송의 중지 여부는 재량이다 이렇게 웬만하면 중지해서 전문가의 판단을 참고해서 하는 것이 좋지만 그게 머스트는 아니다. 침해 소송을 중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합리적 재량에 따라 재량이 맞습니다. 재량으로 정한다. 4번 특허의 무효신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이거 나오자마자 게임 끝나야 됩니다. 이 무슨 도하면 전제조건인데 무슨 때 무슨 미연 무슨 도가 전제조건인데 무효신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가 나오자마자 이거 무효사유항변이에요. 무효사유항변. 특허 침해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이 소송으로 갔네. 소송이면 아무런 제한 없이 무효사유 심리할 수 있고요. 무효세가 있으면 권리 남용으로 봅니다. 법원은 특허에 무효세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맞습니다.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세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권리 남용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 0.1초 만에 읽으셔야 됩니다. 줄은 4줄이지만 쟁점이 없기 때문에 0.1초 만에 빠르게 읽으셔야 됩니다. 5번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 취지는 용어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심판할 때는 심판 청구서에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를 작성하게 됩니다. 침해 소송할 때에는 침해 소송인 게 침해 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소송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에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작성하게 됩니다. 용어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권리범위 심판이에요. 그럼 청구 취지 이렇게 써요. 확인 대상 발명인 무슨 특허에 권리범위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적 권한이면 속한다로 쓰고요. 소극적 권한이면 속하지 않는다로 쓰고요. 청구 취지는 이렇게 씁니다. 무슨 제품은 특허를 침해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무슨 제품의 침해금 청구는 이렇게 써요. 생사양대 수청전을 금지한다. 이렇게. 침해금 청구는 그렇게 쓰고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를 배상한다. 이렇게 씁니다. 권리범위 심판에서는 제3자 발명, 확인 대상 발명이라고 하고요. 침해 소송에서는 제3자 발명은 침해 대상 제품, 대상 제품, 침해 제품이라고 하는데
5번 민사소송에서 청구 취지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청구 취지.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 바 맞습니다.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함에 있어서 청구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이거예요. 이거 무슨 제품 이거. 침해 금지 청구는 무슨 제품의 생사용대 수청전을 금지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사회 통념상 침해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 맞습니다. 이거 권리범용 심판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특허하고 대비돼야 되고요. 다른 것과 구별돼야 됩니다. 그냥 권리범용 심판의 확인해서 말명 특정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시험엔 이런 게 나왔는데 올해 시험은 침해 소송 말고 아예 형사요. 여기가 심판 사건, 여기 민사 사건, 형사 사건. 형사 사건에서 무슨 제품은 이거 특정하는 거 이거 공소사실 특정이라고 하는데 공소사실 특정이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이 올해 기출 문제 나왔습니다. 이게 다 제3자 사용하는 발명, 제3자가 실시하는 발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라. 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3자 실시하는 발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라.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올해 시험 문제가 조금 이색적인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거 1, 2, 3 공통점이 있습니다. 1, 2, 3 공통점. 심판은 심판관님, 민사소송 판사님, 그리고 형사소송도 판사님. 그들이 특허권이 뭐고 그 다음에 제3자 발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것이 권리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너는 침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써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자가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써줘야 됩니다. 판단자가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써줘야 돼. 무슨 소리인지 올해 기출문제 보시면 알 거예요. 올해 기출문제에서 형사사건이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형사사건이 나오면서 형사사건이란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제3자를. 피고인에게 절차적인 불리함이 없으면 괜찮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제3자 실시발명 피고인이 정확하게 아는 거기 때문에 제3자 실시발명에 대해서는 그냥 대상 제품 명칭 정도만 쓰면 괜찮다. 어차피 피고인한테 불리한 것만 없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을 나왔어요. 피고인한테만 불리해서는 안 되고요. 판사님도 알아야 돼. 판사님도.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색적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심판과 민사와 형사에서 제3자 발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특정해달라. 이걸 특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특정해달라 쟁점이었습니다. 전부 다 판례노트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그래서 기본 컨셉은 특허 발명과 대비가 가능해야 되고 다른 것과 구별이 돼야 되고 그냥 권리범위 심판에서 배웠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업 특허권의 권리범위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확인 대상 발명은 실시 중인 발명의 구체적 구성을 전부 기재해야 된다. 너무 많이 했었죠. 특정에 관한 쟁점인데 특정은 크게 특허 발명과 대비가 가능해야 되고 다른 것과 구별이 돼야 되고 이걸 모두 만족해야 되고요. 대비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 많이 했던 거 스텝 1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을 그대로 써도 좋습니다. 근데 스텝 2 심판에서는 비밀유지 명령이나 이런 보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다 오픈하는 게 좀 껄끄럽다면 내가 대비할 수 있을 정도만 오픈해라. 그게 특허와 대비되는 특허와 대응되는 구성 요소까지만 써도 괜찮습니다. 스텝 3 대응되는 구성 중 일부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권리범위 판단이 가능하면 또 괜찮습니다.
이거 많이 했던 거 1, 2, 3. 그 다음에 여기 특허가 제법 발명이에요. 또는 특허가 방법 발명입니다. 근데 확인 대상 발명을 물건으로 쓴 거야. 이래도 대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였었죠. 여기 스텝 1, 2, 3 가면. 그래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것을 그대로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나 3로 가도 괜찮아요. 니은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에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와 대응되는 구체적 구성이 일부 기재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이거 스텝 3네. 일부 기재되지 않거나 이 라인인데 확인 대상 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 아니요. 있을 수 있습니다. 스텝 3. 디귿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면 사회 통념선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아유 이거 무슨 더 나오죠. 대비도 만족해야 되고 구별도 돼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각하예요. 대비도 돼야 되고 구별도 돼야 됩니다.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부적법합니다. 부적법해서 이거 각하됩니다. 각하. 리을 확인 대상 발명은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해서 설명 부분을 변기에서 파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를 확인 대상 발명 해석이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니은 디귿을 특정이라고 하고 리을을 확인 대상 발명 해석이라고 하는데 설명서와 도면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는 겁니다. 도면을 약간 실수해서 잘못 쓴 거죠. 그랬을 때는 설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지금 심판사건 2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 모 로펌에서 요 법리를 좀 잘 몰라갖고 제 사건에 대해서 뭐 설명서와 도면이 불일치한다, 뭐 그래서 각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제가 법리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제 알려드린 사건이 있었는데 확인 대상 발명은 설명서 위주로한다. 그래서 우리 판례 노트에는 그런 게 있었죠. 설명서는 예를 들어서 A와 B가 수평으로 결합된이라는 게 써 있는데 도면은 약간 비스듬히 표시되었을 때 과연 이걸 비스듬히로 가야 되냐 수평으로 가야 되냐 수평으로 가라.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라. 해석 쟁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권리범위 심판에서 확인 대상 발명 특정하고 해석은 매년 시험 문제 나옵니다. 특히나 특정은 매년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올해 시험은 그게 조금 이색적으로 가서 형사사건에서의 그 제3자 발명 특정까지 나온 거고요. 이 특정 쟁점은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심사관에 의한 심사 1번 심사관은 조약 우선권 주장을 이거 심사관은 하면 약간 의심하셔야 돼. 누구누구는 하면 처분해 주체 문제인데요. 특허청장은 하면은 거의 틀린 지문이 없습니다. 근데 뭐 심판원장은 또는 심사관은 하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심사관님은 심사와 관련된 것만 하실 수 있으세요. 조약 우선권을 주장을 수반한 특허청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는 이거 뭔가 심사에 관련된 거네. 그럼 괜찮아요. 이거 심사관님이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기관을 정해서 우선권 주장에 기초가 된 출원한 국가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출원에게 명할 수 있다. 이거 남의 나라 심사 결과 있으면 나 좀 참고할게 내놔봐라 하는 제도였죠. 심사관님의 심사 협력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사관님의 심사 협력 제도 중에 하나. 외국 심사 결과 자료 제출 명령. 외국 심사 결과 자료 제출 명령. 2번 심사관은 이거 또 심사관은이네. 처분해 주신데 청구문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 거절을 통지할 때는 거절을 통지 심사관님 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 심사와 관련된 거니까 통지서에 거절된 청구가 명확히 맞습니다. 이거 제가 이론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그냥 거절이 있어요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출원 입장에서 어디를 수정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를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특허청에서 심사관님께서 청구항별로 정확하게 청구항에 여기에 이런 거주류가 있어요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가요. 청구항 1은 거주류가 있는데 청구항 2는 거주류가 없어요. 이렇게도 해주십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청구항별로 단계별로 심사한다는 표현도 써줘요. 그거를 이렇게 지문하는 청구항별로 거주류를 명확하게 밝혀준다. 이렇게도 되고요. 이거 한 7, 8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지문입니다. 7, 8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지문. 3번
심사관은 이거 전부 다 처분의 주체를 심사관으로 잡아놨네요. 제가 다 모아놨네요. 거주류 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주를 하더라도 뭐야 이거 거주류 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주류? 이거 뭔가 최후로 갈 만한 그런 문장이네요. 최후로 갈 만한 문장. 사실 1항 2호에 따른 최후로 거주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거 나오자마자 이건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시험장 가서 이거 하려고 하면 돼. 이거 직권재심사 하는 겁니다. 직권재심사. 직권재심사할 때는 첫 봤다가 최후 통지 안 하고 무조건 최초 통지합니다. 직권재심사의 예외사항이었었죠. 직권재심사 전에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주를 할지라도 최초로 통지하고요. 직권재심사 전에 통지한 거주를 할지라도 또 통지합니다. 그리고 직권재심사는 처분의 주체가 전부 다 심사관님입니다. 직권재심사 라인이 특허결정 취소하고 그 다음에 거주를 통지를 해요. 그거 전부 다 처분의 주체는 심사관님 맞습니다. 직권재심사 라인,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심사관님이 특허결정했다가 심사관님이 특허결정 취소하시고요. 심사관님이 거주를 통지하십니다. 이때 거주는 무조건 첫 봤다는 최초예요. 전부 다 처분의 주체는 심사관님이십니다. 이거 다 심사관은 하면 다 맞아요. 4번 심사관님이 특허결정 취소하고 맞습니다. 심사관님이 직권재심사할 때 특허결정 취소하는 거 처분의 주체 맞습니다. 그 사실을 출원에게 통지했다면 이거 직권재심사 가는 라인이네요. 출원이 그 사실을 통지받기 전에 설정 노력됐다 하더라도 직권재심사 진행된다. 틀렸죠? 이거 당분간 시험 문제 더 나올 겁니다. 심사관님께서 특허결정서를 보내면 출원인이 이걸 받습니다.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돈 낼 수 있습니다. 이거 특허결정서를 취소를 우리한테 보내주는데 출원인이 그걸 받기 전에, 이 특허 취소 받기 전에 먼저 출원이 종료됐다면 출원이 종료되는 게 취하, 포기, 등록입니다. 등록이라는 건 설정 등록료를 내버린 거죠. 취하, 포기 등록돼 버리면 직권재심사 못 들어갑니다. 출원제가 종결돼서. 이거 당분간 시험 문제 계속 나올 겁니다. 심사관님께서 특허결정을 취소했어도 출원인이 그 특허결정 취소 통지 받기 전까지 출원이 취하, 포기 등록돼 버리면 직권재심사 못 들어갑니다. 5번 심사관님은 직권보정으로서 직권보정도 심사관님이 하는 거 맞습니다. 처분해 줄 전부 다 맞았어요. 1, 2, 3, 4, 5는 제가 심사와 관련된 거 다 모아놨습니다. 특히나 재심사와 관련된 거 모아놨는데 처분해 주신 심사관님 다 맞습니다. 직권보정으로서 거주를 극복해 줄 수도 있다. 맞아요. 이거 제가 마지막에 심사기준 정리 강의에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하는 거에서 정리해 드릴 건데 직권보정은 거주를 극복해 주는 직권보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보정은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이게 가장 난이도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심사관님이 거저 결정하셨어요. 출원인이 재심사 청구하면서 뭐 보정 3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까지는 보정 2로 거저 결정한 거고요. 근데 이 보정 3이 청구항 삭제하면서 새로운 거주료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심사위원님께서 일단 청구항 삭제 때문에 새로운 거주를 발생하면 보존각하 안 하죠? 보존각하 안 하니까 심사위원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사이라 첫 번째는 최후 고통할 수 있습니다. 요 거주료에 대해서 최후 고통하실 수 있어요. 보존각하 못하니까 최후 고통이지. 심사관님의 심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이거 정리 많이 해드렸었죠. 첫 번째, 보정이 있으면 보정을 승인할까 각하할까 이거 보시는 거고, 두 번째, 거통할까 거저 결정할까, 세 번째, 통지한다면 최초 통지할까 최후 통지할까. 이게 심사관님 심사인데 각하 쪽에서 이거 각하가 되려면은 무조건 이게 성립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최후나 재심사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가 47조 3항 감잘명 빼박, 47조 2항 신규사항 추가, 51조 1항 새로운 거주료 발생했을 때, 그리고 새로운 거주료는 항상 청구항 삭제는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상황이 여기 아닙니까? 청구항 삭제. 각하는 안 하고 승인을 합니다. 네, 여기다 써드릴게. 먼저 보정 승인해요. 그러니까 이 보정 3을 받아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거야. 거통할까 거결할까. 근데 내가 가정할게. 여기 거절 결정 이유는 극복됐다고 봐주세요. 그건 내가 그냥 가정할게. 그래서 거결은 극복됐다고 봐주세요. 이건 문제에서 그냥 제가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거주료가 있으면 통지할까 최초할까 최후할까인데 이거 지금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주료 아니야. 그러면 최후로 하는 거예요. 이 연산 과정에 따라서 최후 거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직권 보정하고 특허 결정 주실 수도 있어요. 이 사건에 만약에 이 새로운 거주료만 있고 이 새로운 거주료 추론인의 실수임이 명백하면 이거 명백히 잘못된 기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직권 보정해서 거주료 극복해 시켜주고요. 이 거주료 이외에 거주료가 없으면 특허 결정해 주세요. 둘 중에 뭐 할지는 심사관님 재량입니다. 방금 5번 직권 보정으로서 거주료를 극복해 줄 수도 있다? 예, 이거 지금 청구항 삭제에 발생한 새로운 거주료를 직권 보정으로 극복해 주는 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심사 기준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뭐 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10월 월말 모의고사까지는 여기 종합반에서만 실시를 했었는데 11월 월말 모의고사부터는 그냥 저쪽 학원에서 을비스에서 그냥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거 다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11월 월말 모의고사부터는 종합반 인원 이외 분들도 이제 참여하실 수 있게 저쪽에서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그건 다시 공지로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9번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0월 월말 모의고사 19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짝수번 문제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JHJ 그룹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좀 정신이 없어서 답변에 대한 것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9번. 특허 취소 신청. 취소 신청은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무효 심판하고 대비하시는 걸로 가시면 돼요. 올해 기출 문제도 그렇게 나왔지만 무효 심판하고 대비하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1번 공지 또는 공유 실시된 발명. 0.1조. 공지 또는 공유 실시된 발명이라는 게 29조 1항 1호인데 29조 1항 1호로는 취소 신청 못합니다. 동일하거나 실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게 신규성 위반이라는 소리예요. 동일 또는 실적 동일 신규성 위반인데 이걸로는 취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29조의 1호로는 못합니다. 2호로만 가능해요. 2번
특허권의 등록 공고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무효 심판과 취소 신청 누구든지 할 수 있다. 6개월 되는 날까지는 아무거나 할 수 있단 맞아. 근데 무효 심판은 누구든지 못해요. 무효 심판은 이해관계 또는 심사관님만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무효 심판을 청구할래, 취소 신청을 신청할래, 그건 취사 선택은 할 수 있는데 다만 무효 심판은 이해관계 또는 심사관님만 할 수 있는 거고 취소 신청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취소 이유는 심리종결 통지 전까지 이거 내가 맨날 대비하라 그랬었죠. 취소 신청은 신속하게 절차를 끝내려고 아무 때나 추가하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심판관님께서 판단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등록 공고일부터 6개월 그때까지는 취소 신청 계속 받습니다. 뭐 A도 할래, B도 할래, C도 할래 계속 받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취소 이유를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아니면 6개월 전에 특허권자가 요청하면 빨리 진행한다고 합니다. 빨리 진행해서 만약에 취소 이유가 통지되면 그때부터 못합니다. 그래서 등록 공고일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이유 좀 빠른 날까지만 할 수 있어요. 이건 무효 심판이지. 무효 심판은 심리 종결 전까지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를. 4번 특허권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무효 심판과 취소 신청 모두에게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심리. 이건 맞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취소 신청은 결정기라고 소개하는데 저는 복합계라고 소개했었죠.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취소 신청에서는 참가 가능합니다. 원래 결정기에서는 참가가 안 돼요. 근데 취소 신청은 특허권자를 도와주는 쪽에는 참가 가능합니다. 취소 신청에도 당사자 참가라던가 취소 신청인 측 참가는 없어요. 근데 특허권자 측 보조 참가는 있습니다. 4번이 맞네요. 5번 취소 신청은 취소 결정 확정되기까지 청구항부를 청구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먼저 첫 번째 특허 취소 특허 의무 권리범위한 심판은 청구항부를 청구하고 청구물의 신결이 다다를 수 있고 청구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가 틀렸냐면 시기가 틀렸어요. 취소 신청은 취소 결정 확정되기까지가 아니고 그건 무효 심판이고 무효 심판이 신결 확정권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 신청은 심판관이 판단하기 전까지만 취할 수 있어요. 심판관이 판단이 농락되지 않게 하려고. 그게 결정 또는 취소 유통 중 빠른 날까지만. 결정 또는 취소 유통 중 빠른 날. 5번하고 3번하고 잘 외우세요. 3번은 등록 공고일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유통 중 빠른 날. 5번은 결정 또는 취소 유통 중 빠른 날.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11월 월말 모의고사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